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 매일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교훈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현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을 추구하는 나이가 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종종 자녀들이 무관심을 보이거나 멀어질 때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점진적인 분리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학습의 여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언급되었듯이 자녀들이 더 독립적이 되어감에 따라 부모들은 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이해심을 가지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삶을 살아가렴이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여 성인이 되고 이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때로는 존중의 부족이나 소원해짐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깊은 상실감, 혼란, 심지어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너무 많이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6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우선, 화내지 말고 침착하게 미소 지으세요. 유명한 TV 프로그램 계절의 변화에서 저는 전구진이라는 젊은 주인공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극도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의 부모님은 항상 바빠서 그의 양육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가출하고 싸움을 일으켰으며 이는 그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그가 마을에 도착하고 제작진이 그의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전구진은 통제력을 잃고 누군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는 도전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절한 마을 할머니가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는 경멸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전구진입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굶어 죽거나 길거리에서 죽거나 여기서 뛰어내리겠습니다. 도시 아이의 무례함에 직면했을 때 마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고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다시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마을 할머니는 전구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를 바라며 산길을 따라 3시간을 걸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런 무조건적이고 조용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고 반항적인 태도와 분노를 서서히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후 정우진은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었고 부모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으며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구진은 그를 보살펴준 시골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 명절마다 그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따뜻함과 사랑이 자녀들의 마음속 상처를 녹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김동현 선생님이 과거에 진행했던 수업에 대해 이야기한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업 초반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수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책으로 책상을 두드려 짜증나는 소리를 내다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동현 선생님은 그 순간 가장 쉬운 해결책은 그녀를 꾸짖고 교실에서 내보내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심을 선택하고 최대한의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기침약을 주며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곧 교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고 남은 수업 시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도시를 정복하는 장군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녀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돌보기를 원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큰 목소리와 권위적인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정, 평화를 추구하고 시간이 누가 옳은지 보여주게 하십시오. 집안에 조화가 있을 때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논쟁을 피하고 반박을 자제하십시오. 후퇴가 최선의 전략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논쟁은 사람들 사이의 게임이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특이한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을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자제력을 잃고 논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이성민 씨는 나이 든 남성으로 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대화가 항상 싸움으로 끝난다고 불평했습니다. 문제는 딸이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가 계속해서 딸의 말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만 놀아라. 너는 이제 어른이야. 왜 배우자를 찾지 않니?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든다. 딸이 직장을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비판적인 질문으로 대응했습니다. 왜 한 직장에서 착하지 못하니? 젊은이들은 끈기를 배워야 해. 어느 날 이성민 씨는 동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지만 딸이 가르치려고 했을 때 그는 금방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민 씨는 불평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이제 자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매번 그들이 소통하려고 할 때마다 대화는 격렬한 다툼으로 끝났고 둘 다 거리를 두고 짜증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민 씨의 딸은 점점 더 내성적이 되었고 아버지의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하여 완전히 자신의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격하여 실수를 하거나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고집을 부릴 때 부모들은 종종 더 큰 엄격함으로 대응하며 이는 자녀들의 더 큰 저항을 러일으킵니다. 이는 그들 사이의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잘못했다면 권위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저항만 강화할 것입니다. 반박을 자제하고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자녀들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삶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가져오는 최고의 조언을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 드 라로슈푸코는 두 사람이 같은 생각, 판단, 욕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견 차이는 종종 누가 옳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각 세대가 자신만의 관습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종 세대 간의 격차를 만들어 상호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부모의 조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면에 어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고집스럽고 반복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더 많은 공감과 관용을 보이고 자녀들과 논쟁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제하며 양쪽 모두에게 편안한 거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깨달음이라는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녀들이 성장하고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맞는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일상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대신 우리가 여전히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신체적 웰빙을 돌보고 노년기를 위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침묵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펜하워는 삶의 지혜라는 책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일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우리의 지인들이 직접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들을 때 이해하기보다는 종종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면
그것은 가족 갈등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조선 광서시대 동촌이라는 마을에 농사짓는 김씨 가족이 살았습니다. 김씨는 두 아들과 세 딸이 있었습니다. 세 딸은 이미 결혼했고 두 아들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젊었을 때 서당 교육을 받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이웃들과 가족사를 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자주 그와 다투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도박을 좋아해서 자주 늦은 밤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화가 난 김씨 부인은 자주 이웃들에게 아들들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이 이 가족의 불량한 아들들의 평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곧 그의 아들들은 결혼하기에 적당한 나이가 되었고 김씨 부인은 그들이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적절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그녀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가정도 자신들의 딸을 그들과 결혼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의 아들들이 도박을 좋아했지만 그들은 결코 든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플 때면 그들은 둘 다 지칠 줄 모르고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속담처럼 좋은 소식은 널리 퍼지지 않고 나쁜 소식은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김씨 부인의 불평은 마을의 스캔들이 되어 그녀의 평판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결혼 가능성도 해쳤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관심하거나 불손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만약 부모가 공개적으로 자녀들의 실수나 결점을 계속 지적한다면 이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녀들의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들어 그들의 자존감을 해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은 자기 기만이나 체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이해심을 보여야 합니다. 가족 갈등은 가족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서로에 대한 관용을 보이고 가정 밖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우리는 항상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간섭과 비판을 막아야 합니다. 가정은 선격이며 피난처입니다. 가정의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친밀함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지지해야 하며 그래야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존이 개선될 것입니다. 네가 떠나기 전에라는 책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하나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양쪽 모두에게 성장과 배움의 여정이라고 언급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평생 동안 즐거운 순간과 어려운 순간이 모두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을 추구함에 따라 부모가 외로움과 혼란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현명하고 성숙한 관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균형 잡힌 가정에서는 사소한 일이나 논쟁, 갈등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해심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불손함이나 정적 거리두기에 직면했을 때 자제력을 가지고 분노 없이 대응하며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와 어머니의 감정은 자녀들의 미래와 가족의 기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제력, 공감, 인내는 가정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감정적 안정성과 현명함의 본보기가 됩니다. 삶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해와 관용을 추구하고 더 적은 비판과 불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65세이고 10년 동안 딸의 아이들을 돌봐왔습니다. 한 사건이 제 딸과 사위의 진정한 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10년 전에 퇴직했고 매달 4천 위안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새로운 결혼이 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는 혼자 지내기로 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 저는 누군가와 함께 황금기를 보내기 위해 재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이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혼이 제가 어떤 남자의 무료 보모가 되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었고 그는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반대했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제가 너무 외롭다고 느낄 때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 그녀와 남편이 제 노년을 돌봐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자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를 돌보기 시작했고 이것이 다음 10년 동안 제 삶이 되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사는 것은 제가 전에 일할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이틀 휴일이 있었고 겨울 방학, 여름 방학과 다른 휴일들이 있었지만 딸의 집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숨 쉴 시간조차 없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매월 생활비를 주긴 했지만 그것은 겨우 1,000위안 정도였고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음식 비용만으로도 이 금액을 다 써버리게 되어 다른 지출을 위해서는 제 연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매달 연금을 쓰는 것만으로도 많은데 때로는 제 노후 저축까지 써야 했습니다. 딸의 집에서 살았던 이 10년 동안 저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돈은 오고 가는 것이고 제 딸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제가 더 늙어가면 그녀에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쓰겠습니까? 하지만 제 관점은 한 사고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해 4월의 어느 날 저에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장을 보러 가던 중에 어지러움을 느꼈고 집중력을 잃어 차와 부딪혔습니다. 다행히도 운전자가 매우 친절한 분이어서 바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딸과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제가 입원한 직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제 상태를 걱정해서 온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누가 엄마를 친 거예요? 차 번호판 보셨어요? 그 사람이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확인해야 해요. 그들은 제 건강보다는 보상금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잘못이 없어요. 내가 어지러워서 다른 사람의 차에 부딪힌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제가 작은 뼈가 부러졌고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이라서 당간 직접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사람의 연락처를 주고 대신 선물을 사서 감사의 뜻으로 봉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 사위의 전화가 울렸고 그는 업무가 있다며 사과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거의 2주를 병원에서 보냈는데 첫 방문 이후로 사위는 더 이상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직장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가도 내지 않고 저를 돌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전화로 제 상태만 물어볼 뿐이었고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녀의 방문은 한 손의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딸의 집은 병원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을 한 노인 여성과 함께 썼는데 그녀는 항상 제게 자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에게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저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마치 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원할 때가 되어 저는 딸과 사위에게 의료비를 지불해달라고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청구서가 3만 위안을 넘었고 일부는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1만 위안 이상을 제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는 도움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사위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돕고 싶지만 월급으로는 빠듯하고 재정적 의무가 많아요. 우리 계좌는 비어있고 정말 저축할 수가 없었어요. 돕고 싶지만 할 수가 없네요. 제 사위는 월 7천 위안을 벌고 딸은 5천 위안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매달 3천 위안만 주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수입이 있었지만 단지 더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년간의 불면의 밤과 당신을 위한 희생 끝에 나는 항상 당신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항상 곁에 있었죠. 내가 좋은 어머니였고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난 10년 동안 내가 당신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제 나에게 돈이 없을 때 당신이 나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제 감정을 표현했지만 그녀는 저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압박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 딸에 대한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함께 살면서 저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주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 결코 제 입장에서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정 없이 받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성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마침내 제 딸이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머니지만 그녀의 우선순위는 오직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 뿐입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많은 것을 했지만 그녀는 제 의료비조차 기꺼이 지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이 제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딸이나 사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언니에게 전화해서 저를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조카들과 함께 와서 저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다리가 아직 다치지 않아서 혼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단지 제 다리가 나을 때까지 몇 달 동안 간호사를 고용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언니는 저와 함께 머물면서 제 회복을 돕기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 조카들도 자주 저를 방문합니다. 저는 언니가 부럽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그녀가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지만 더 젊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더 적은 걱정이 더 느린 노화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과의 관계는 제가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제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저축하고 그녀에게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65세이고 눈을 뜨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모든 세월 동안 제 아버지는 48세의 간병인과 결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간병인이 떠났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그녀와 결혼한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 관심이 있고 돈이나 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 수민이 간병인의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뒤돌아 보지도 않고 떠났고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후 제 아버지는 6개월 동안 만나온 이 간병인과 결혼하고 싶어 하시며 그녀가 아버지에 대해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인에게 뭔가를 말했고 그녀가 짐을 싸는 동안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망쳤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신정숙입니다. 저는 52세이고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제 외아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의 외동딸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작은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고 장난감을 사주시고 영어 수업과 피아노 레슨을 등록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친구들 중에서 저는 외동딸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저는 외동딸이 되는 것의 모든 어려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부모님과 남편,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때로는 운명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젊었을 때의 모든 축복으로 저는 행복을 누렸지만 중년에 이르러서는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도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삶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가져오는 최고의 조언을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는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결정에 만족하지 않으셨지만 남편은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효도하는 딸이 되는 것은 필요한 순간에 해야 할 일이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의무를 다할 기회가 없을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버지를 제 집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아버지의 간병인들은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고 하루 3끼 식사 준비와 간단한 청소만 했습니다. 제가 퇴직한 후 저는 자주 아버지를 방문했고 간병인이 바뀐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새로운 간병인은 더 젊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녀는 48세의 이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솔직히 48세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신분증을 봤는데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녀를 제 아버지에게 추천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은 가정봉사 대행사를 통해 왔다고 말했지만 대행사 이름을 물었을 때 시간이 지나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소개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수입이 없어서 간병인이 되기로 결정한 아버지의 고향 먼 친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간병인에게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시골 여성이었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보다 더 부드러운 그녀의 손을 보고 그녀가 어떻게 밭에서 일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집을 나와 뭔가를 사고 이웃에게 가서 간병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웃은 그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단지 그의 가족의 먼 친척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이 정말 48세인지 그리고 그녀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해서 집에 돌아와 달라고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간병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에게 편안한 집을 제공하고 노년의 지지를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간병인에게 그녀의 자녀들과 상의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자녀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혼 후 집을 떠나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웃과 공원에 가서 바둑을 두시는 동안 제가 간병인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의 앞에서 말하기를 고집하셨고 그때 저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은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소파에 불안하게 앉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한 후 간병인에게 돌아와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왜 이웃과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고 저는 이웃이 그녀에게 세 자녀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왜 그녀가 자녀가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간병인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한 아버지에게는 월 연금과 2만 위안의 저축금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제 앞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르거나 그냥 그녀를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병인은 즉시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는데 거기에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수법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CCTV 녹화 기록을 꺼내서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러 집으로 들어갔고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반달만 일했기 때문에 만약 전체 금액을 받고 싶다면 아버지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가서 식사를 준비했고 점심 식사 후에 아버지에게 필요한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점심을 먹으러 돌아오셨을 때 우리 사이에 긴장감을 느끼시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간병인이 식사 후에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가서 쉬면서 그들이 대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간병인은 아버지에게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전화해서 병원에 계시다고 했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간병인의 말을 듣고
침대 옆 서랍에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꺼내 그녀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거절하. 이번 달 급여는 이미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친절하신 분이라 뭐라도 주시겠다고 고집하셨고, 비록 제가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1,000원이나 2,000원 정도였습니다. 간병인은 거실에서 언니, 저 가볼게요 라고 외쳤고 저는 일어나서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지만 배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혼란스러워하고 생각에 잠겨 계셨고 저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부모님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든 간에 결국 노인 남성들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동반자를 원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지지했지만 배신을 기반으로 관계를 만드는 그런 종류의 여성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웃은 간병인에게 세 자녀가 있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진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가장 심스러운 법입니다. 또한 제가 그녀에게 CCTV 녹화본을 보여준 것은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성들 사이에는 이해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간병인의 진실을 밝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녀를 좋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퇴직했으니 아버지와 몇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당분간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시부모님께도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렸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아버지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해다면 노인의 감정과 존엄성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대화가 끝나갑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매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갑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